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1위 굳히기 전략에 나서고 있는데요. 생활 밀착형 정책 강화와 원팀 행보 가속화 등 지지율 40% 벽 깨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비전위 부위원장인 김종민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요즘 한창 바쁘신데요. 대선의 해 벽두부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여당의 이제 기조를 보면 내부 단속에 나선 것 같은 좀 몸조심하는 그런 이제 기류인데요. 대선 당일 때까지 투표하는 그 당일 때까지 이런 기조가 쭉 이어지는 건가요? 뭐 몸조심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네.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의 판세라고 할까요? 전망을 보면 실제로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네. 지난번에 뭐 윤석열 후보가 한 10% 이상 앞섰던 때도 이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고 그러죠. 그 전당대회 이후에 네. 그 효과 때문에 좀 앞섰던 거기 때문에 저는 그때도 저거 올해 못 갈 거라고 봤고 또 다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좀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일으키면서 네. 이재명 후보 격차가 또 많이 거꾸로 이제 한 10% 벌어지는 네. 뭐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그것도 저는 일시적이라고 봐요. 저쪽 당이 이제 김종인 대표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되게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네. 윤석열 후보가 가라앉은 거거든요. 그거가 뭐 2달 내내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 이렇게 이제 뭐 산전수전 겪으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네. 대체로 상당히 박빙 플러스 마이너스 5% 안쪽으로 박빙의 그런 구도로 가지 않을까. 근데 단 이게 좀 뭐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게 양쪽으로 이게 중도층이 이렇게 결집되는 게 아니고 지지층은 확실하게 30% 35% 결집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중도층은 잘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 중도층이 우리 민주당 쪽으로 한 10% 15% 와서 한 45%까지 가면 이게 안정적인 구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필요한 게 부자 몸조심이에요. 그때 되면 이제 아직은 부자라고 볼수 부자가 있는 아니라는 거죠. 말씀인 거죠? 아직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지지층 결집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한 20%에서 25% 사이에 있는 중도층, 이 중도층의 마음을 잡지 못하고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좀 뛰는 거거든요. 원래 5% 정도였다가 뭐 중도층이 야 5%짜리니까 저기는 표 줘봐야 안 되겠다 싶었는데 한 10% 올라가니까 이제 저 사람도 가능성이 있나 보다 하고 조금씩 관심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중도층이 사실은 우리 민주당 쪽으로 어떻게 이제 결집되느냐 이게 우리한테는 제일 큰 숙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무슨 뭐 몸조심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정성을 다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힘을 역량을 총동원해서 중도층과 함께 가는 네. 그런 선거 운동을 지금 본격적으로 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번에 특히나 그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 검토 네. 이 후보가 좀 반응이 상당히 큰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생활 밀착형 공약 강화에 그런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하지만 큰 담론보다는 잼만 날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의원님을 포함해서 당 내에서는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연초에 나름대로 전략적인 방향을 그런 민생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뭐 이런 전략을 잡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보통 대통령을 뽑을 때 우리 국민들이 보는 게 일단 얼마나 안보를 잘할 사람이냐. 그 다음이 얼마나 민생을 잘할 사람이냐. 네. 근데 이 안보와 민생 모두가 다 국민의 힘을 결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얼마나 국민 통합을 잘할 사람이냐. 딱 이 세 가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안보 문제는 사실상 지금 전체적으로 큰 이슈가 안 되고 있어요. 양쪽 다 크게 이제 어떤 변별력이 없거나 아니면 안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와서 큰 뭐 변별력이 없다고 보는데 저는 민생에 있어서도 양쪽이 다 서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점에서는 좀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앞설 거라고 봐요. 이미 한 2달 동안에 이 레이스에서 밝혀졌지만 정책적인 역량에서는 윤석열보다는 이재명이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 지지층이 상당히 50% 이상이지만 치고 못 올라가는 이유가 저 실력이 좀 없는 거 아니야? 뭐 검사만 잘했지 보니까 내용이 없네. 이게 지금 전체적인 여론이거든요. 네. 거기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는 저 양반이 조금 뭐 이렇게 좀 불안정하긴 하지만 뭔가 사건 사고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일은 제대로 할 것 같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정책 행보. 네. 그래서 이제 소확행, 어떤 작은 개혁, 또 현장 개혁.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 이 민생 해결에 대한 어떤 신뢰를 주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결국 큰 승부는 네. 누가 국민들의 역량을 결집시킬 그런 믿을 만한 정치인, 지도자냐. 여기서 결판 난다고 봐요. 네. 즉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이 통합의 정치. 그래서 이런 통합력을 가지고 정치도 이른바 적대적인 대결 정치도 좀 해결해 나가고 협력 정치로 만들어 나가고 그래야 양극화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 문제에 대한 해법, 이 문제에 대한 신뢰, 여기서 저는 이번 대선에 승부가 난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생 정책을 해나가면서 어느 정도 득점은 했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걸로 끝까지 간다고 보면 안 된다. 결국은 통합의 정치, 또 국민들의 역량의 결집, 네. 이런 국민 통합에 대한 신뢰를 주는 그런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통합의 정치, 양극화 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뭐 그 예전에 그 후보 선출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네. 명락 대전이 아주 뭐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이제 이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주 이제 호남에서 이제 두 손을 이제 번쩍 올리면서 이제 원팀을 외쳤습니다. 네. 두 분이 이제 함께 이끌고 있는 그 비전이 이제 부위원장이신데요. 두 분의 이제 이런 모습이 또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의 그 좀 이렇게 얼어있던 그 앙금, 그 마음을 녹일 수 있을지, 또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탄력을 또 불어넣을 수 있을지, 사실 뭐 그 의원님께서 또 그 전에 이낙연 대표 캠프에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 대선에서 특히 이재명 후보 우리 민주당에게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게 네. 일단 이낙연 대표를 지지했던 그 지지층의 마음을 결집시키는 거 이것도 필요하고요. 네. 그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낙연 대표로 대표된 그 민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 민주당 이른바 진보층 개혁층 중에서도 중도 진보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민주당이 지금 필요로 하는 이 중도층을 설득하는데 이낙연 대표와의 어떤 이 결합 혹은 같은 협력이 저는 상당히 호소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 그런 이슈, 이게 되게 중요한 대선의 이슈란 말이죠. 네. 국민 통합이 뭡니까? 하나는 정치에서 이런 쌈박질 정치 그만하고 통합의 정치 좀 해라. 이걸 가지고 양극화, 이게 대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지방 또 세대별로 청년과 노인 갈라져 있는 이 양극화된 이 민생을 좀 하나로 통합시켜 가라.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이낙연 대표가 갖고 있는 강점이에요. 이제 이재명 대표는 좀 적극적인 진보층. 그래서 뭔가 사이다 같은 리더십이 있는 반면에 이낙연 대표는 뭔가 통합적인 리더십,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그런 좀 넉넉한 리더십.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그 적극성은 좀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통합적인 이미지는 강한 그런 리더십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복지국가, 신복지, 여기 보면 양극화에 대한 어떤 해결책, 또 강조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낙연 대표가 갖고 있는 그런 강점들을 적극적으로 결합을 시켜서 이재명, 이낙연 이 두 분이 함께 민주당 전체가 통합의 정치와 양극화 정치,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 한번 뭐 네. 노력을 하겠다, 네. 돌파를 하겠다. 네.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뤄내겠다. 이런 호소를 중도층 알겠습니다. 설득해낼 수 있지 않을까. 두 분의 접촉이 최근에 이제 점점 늘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구상하고 있는 어떤 좀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지난번 광주에서 그런 국민 통합, 네. 미래 비전과 국민 통합을 위한 두 분의 협력, 또 민주당의 어떤 그런 비전,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네. 그래서 매주 이낙연 대표께서 이런 비전을 뭐 우리 혁신 경제에 대한 비전, 아니면 포용 국가, 양극화 해소에 대한 비전, 혹은 뭐 그 저출생 문제라든가 균형 발전에 대한 비전, 뭐 평화 국가 또는 우리
한반도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매주 가져가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어떤 정기적인 행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실제 이재명 후보가 약간 부족한 거, 이재명 후보에게 약간 우리 중도층이 아직은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구석, 이런 부분을 이낙연 대표나 아니면 그 전에 정세균 총리나 이런 네. 민주당의 그런 묵직한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재명 후보와 함께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다음 정부 공동으로 같이 책임지고 가겠다. 네. 믿고 맡겨달라. 이런 호소를 앞으로 해나가는 그런 뭔가 전략이나 네. 아니면 대응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게 앞으로 이른바 저쪽 당에서 지금 그 구상하고 있는 또는 노리고 있는 단일화 전략 여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선판 현안을 보면요, 젠더 내관이 급부상하고 네.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쏘아올린 일곱 글자 공약, 그 여성 가족부 폐지에 이재명 후보가 비판에 나섰습니다만 직공은 피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준석 대표는 거듭해서 이 민주당을 젠더 논란으로 끌어들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말 잘못된 정치죠. 선거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처를 자극하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왜? 그러면 표가 되니까. 이 부딪히고 있는 둘 중에 한쪽은 표는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표가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이 갈등 위에 올라타는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 선거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물며 대통령 선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국민 통합을 위한 선거여야 됩니다. 단 한 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거 아닙니까? 네. 이게 300명이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거하고도 달라요. 그거는 각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좀 날이선 주장도 해가면서 300명이 조화를 이루면 되니까. 대통령 선거는요, 단 한 명의 자연인이 5천만 국민을 대표하게 되는 그런 선거예요. 어떤 하나의 갈등을 자극해서 그 위에 올라타서 10만 표, 100만 표?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저는 그런 거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실제로 우리가 2030 청년층, 이 청년층이 남이든 여든 다 불만이잖아요. 남자, 여자 싸우는 게 그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 절박한 이 민생 혹은 절박한 인생의 고민 이걸 해결을 못 해주고 있어요. 네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지금 2030 인구가 몇 명이죠? 대한민국 인구의 35%입니다. 네, 유권자 30%. 1,400만이 네. 돼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우나요? 해결이 안 되니까 이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2030이 35%인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35%가 2030이었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울까 인터넷 댓글 달면서 국회 와서 논쟁하겠죠. 이게 꿈 같은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유럽의 선진국에 이런 젠더 갈등이라든가 세대 갈등이 우리보다 적은 이유가 지금 그 독일 혹은 그 프랑스 이런 전통적인 이런 나라들 빼고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이른바 선진 정치를 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30% 이상이에요. 20, 30대가. 우리로 따지면 90명이 국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댓글 달고 서로 그렇게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국회에서 논쟁해서 20, 30대의 목소리를 우리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정치를 하면 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니 많이 이런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진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다면 정말 국회 권력 내려놓고 선거법부터 바꿔야 됩니다. 네네. 그런 노력을 해서 젠더 갈등, 여성 문제든 2030 세대 문제든 이런 문제들을 대표하는 그런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지 그냥 표 얻으려고 뭐 폐지하자, 강화하자 이런 논쟁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또 뜨거웠던 정치 이슈가 이제 멸공 논란이었는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이제 처음 꺼냈었고 윤석열 후보가 이제 사진을 올렸었고 그리고 당내 인사들이 이른바 그 인증샷이 이제 줄줄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정말 화가 납니다. 전 윤석열 씨
대통령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멸공이라는 게 뭐예요, 멸공이? 공산당을 멸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북진 통일해야 됩니다. 북진 통일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멸공이라는 게 실제로 북한 공산당, 북한 노동당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 사람들 말은 저러지만 저렇게 멸공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민주당이라든가 진보 세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색깔론이에요. 좀 불구스레한 사람, 불구스레하고 딱 색깔을 칠해놓고 저 사람들은 다 쫓아내자. 네. 다 박멸하자. 이 민주공화국에서 할 짓이 아니에요. 폭력이에요, 폭력. 색깔론은요, 폭력입니다. 민주공화국이 모든 의견과 모든 주장을 다 서로 허용하고 인정하고 토론하는 게 민주공화국이죠.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게 자유예요. 그렇지만 단 하나 민주공화국이 싸워야 될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폭력입니다. 네네. 멸공, 색깔론, 이건 폭력이거든요. 저 사람들은 쫓아내겠다, 섬멸하겠다. 이런 식의 자세를 가지고 말은 무슨 중국 공산당, 무슨 북한 공산당 얘기하지만 사실은 남한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일정 세력을 공산주의를 몰아가지고 쫓아내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건데 어떻게 저는 무슨 뭐 그냥 뭐 철없는 기업이니 그런 식으로 그런 이념 장난을 하는 거는 그 시장에서 심판을 받겠죠. 근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또 당대표까지 한 또는 현재 국회의원을 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이런 식의 색깔론 놀이에 네. 이런 철없는 놀이에 가담해가지고 표를 얻겠다고 정말 민주공화국 대통령 자격이 없어요.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안풍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네. 안철수, 윤석열 두 후보 모두 이 단일화에 부정을 하고 있는데 막판에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이 민주당 측에서는 네, 어떤 후보가 솔직하게 이 단일 후보로 나오면 좋을지 그리고 대비 전략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안철수 후보가 정말 정치를 제대로 할 생각이 있다면 이 멸공놀이하는 후보와 단일화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정치적 양심이 있다면 이런 식의 이런 부도덕한 이 민주공화국이 역행하는 이런 식의 색깔론 정치에 가담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거는 이제 안 후보가 알아서 판단하시겠고 저는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당이 쉽지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 당이 물론 안철수 후보가 우리 당에 우호적이진 않지만 하여간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뭐 15% 20% 가게 되면 우리 당이 불리한 거 아닙니까? 15%까지는 나온 여론조사도 있죠. 그러니까 20%까지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우리 당에는. 그래서 저는 이 핵심은 뭐냐? 우리 당에 있는 한 4, 5% 정도의 중도층도 안철수 후보한테 지금 약간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보통 이재명 후보가 지금 35%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35%에서 40% 요 언저리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5%가 절로 가버리면 30에서 35%입니다. 그러면 어려워요, 대선이. 5%가 가는 걸 막을 뿐만 아니라 안철수한테 가던 중도층 5%를 갖고 와야 돼요, 우리가. 그 40에서 45%로 뛰어가야 돼요. 그 전략에 성공해야 이번 대선전 이긴다고 봅니다. 그 누가 단일화로 누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단일화로 가면 이대로 가면 우리가 어렵다고 봐요. 그럼 결국은 중도층 싸움입니다. 네. 지금 뭐 지지층은 양쪽이 다 30대 35 이렇게 뭐 해갖고 비슷비슷해요. 이 중도층을 어떻게 우리가 설득할 거냐. 어떻게 그 중도층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갈 거냐. 이게 네, 양 문제인데. 후보가 현재 단일화를 부정을 하고 있지만 설 전후로 해서 네. 단일화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관측들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당연히 단일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중도층을 정말로 진지하게 또 획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 정도 가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작은 어떤 민생개혁 정책 어떤 뭐 소확행 정책 이런 정책만 갖고는 안 되고 좀 더 큰 의미에서 이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비전, 국민 통합의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줘서 정말 IMF를 극복했던 김대중 리더십,
대공황을 극복했던 루즈벨트 리더십 이런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돼서 중도층의 지지를 5% 10%를 끌고 오는 것. 네. 여기에 저는 이번 대선에 승부처가 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고요. 네. 그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로 됐던 윤석열 후보로 됐던 홍준표로 됐던 누가 단일화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보다 5% 10%를 갖고 그러니까 설득해내는 거. 이게 저는 승부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공수처가 이제 한 열흘 뒤에 이제 21일이 출범 1주기인데요. 이제 그동안은 1년 동안 구속 기소 0건이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또 통신조회 논란도 있었는데요. 그 공수처 1년 지금 이제 법사위원이신데 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공수처 보고 자꾸 실적을 채우라고 하는 거는 맞질 않다고 봐요. 사실 공수처는 실적을 많이 내면 별로 좋은 조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수사를 하도록 만든 조직이잖아요. 네. 근데 공수처가 막 수사를 해요. 그럼 야당 수사라면 여당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는 신중하게 해서 하나라도 한 건이라도 기소를 하든 구속을 하든 그게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간다고 봐요. 네네. 그래서 저는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공수처가 제대로 할 일을 하고 있느냐, 눈치 안 보고 가고 있느냐 이 점이 더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오히려 실적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 정치적인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실적은 안 나도 되는데 네. 수사는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했는데 별게 없다. 그래서 기소를 못했다. 전 이건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근데 수사를 과감하게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저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국민들이 이렇게 그냥 눈치 보면서 할 것 같으면 뭘 공수처를 왜 만듭니까?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이 점에서 공수처가 지난 1년을 평가하면서 실적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실적보다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서 과연 눈치 안 보고 수사했느냐는 신뢰를 주는 것. 그래서 어디도 공수처가 무서워야 돼요. 공수처가 정말로 눈치 안 보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눈치 안 본다. 하지만 공수처가 손을 대면 정확하게 한다. 이런 신뢰를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수사 과정상에서 저는 너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눈치를 본다든지 여쪽이든 야쪽이든 양쪽 다 눈치 보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마지막은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의원께서 올 한해 계획하신 거 목표 한 말씀과 또 더불어서 대선 필승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승을 위한 전략. 예, 뭐 이번 대통령 선거하고 떼놓고는 올해 계획을 얘기할 수 없고요. 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반드시 승리해서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못했던 게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만 하라고 뽑아준 게 아닙니다.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려고 뽑아준 건데 그 새로운 대한민국에는 정치도 이제 싸움 좀 그만하고 좀 이제 적대적인 대결 정치 그만하고 통합의 정치, 협력의 정치 해봐라. 네. 또 그걸 해가지고 양극화 문제 좀 해결해라. 이게 문재인 정부에 보내준 국민들의 지지의 핵심이었거든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못했어요. 그 다음 정부에서 그걸 꼭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번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 돼요. 왜? 윤석열 후보가 또 잡으면 저기는 또 보복 정치를 하게 됩니다. 또 4년 내내 문재인 정부 보복하고 복수하느라고 또 날 세워요. 그래서 이번은 민주당에 꼭 맡겨주시면 이번에는 정말로 통합의 정치 그리고 양극화 극복의 정치를 꼭 이번에 달성하겠다. 그런 약속을 드리고 또 거기에 꼭 앞장서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도표 5에서 10% 표가 지금 예.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원팀 행보 그리고 야권 단일화에 대비한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정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